안녕하세요. 저는 47의 여자이자 2살 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직업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요. 그동안 맡아왔던 이혼 소송이 수천 건이 넘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인간들 이야기를 구구절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쓸 수는 없어서 아쉽네요. 하지만 저의 이혼 이야기도 의뢰인들 못지않게 충격적이고 분노할 만한 큰 사건이어서 여기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당한 수모와 복수전을 푸념하듯 털어놓아 보려고 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크게 다친 제 가슴의 상처를 같이 느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평범한 집안의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성장한 저는 잘하는 게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법대를 나와 로스쿨에서 변호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죠. 20대 중반부터 변호사로 살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았는데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것에 큰 자부심과 희열을 느껴서 30살부터는 이혼 소송 의뢰만 맡는 이혼 전담 변호사로 전락했답니다.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상상도 못한 배우자들이 대한민국에 널렸다는 걸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결혼 생각은 저 멀리 사라졌답니다. 부모님도 제가 능력 있고 똑똑하니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해 주셔서 어떠한 압박도 느끼지 않았어요. 또 이혼 변호사이다 보니 남자들이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연애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렇게 33살까지 일에 전념하기도 하고 개인 시간을 만들어 혼자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해외여행까지는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많은 관광지는 거의 다 찾아가 봤을 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 조금 외로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건 역시 여행의 묘미이자 인생의 순리라고 여겼죠. 그런데 어느 가을, 여수로 떠나서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여행 겸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혼자 여행 온 남자와 인연이 되었답니다.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그이는 모래사장을 홀로 걷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며 몇 마디의 말을 하더군요. 다른 남자 같으면 식사를 하자거나 술을 먹자고 꼬실 텐데 남편은 모래사장을 같이 걷자는 귀여운 제안을 했답니다. 저 괜찮으면 같이 걸어도 될까요? 아가씨가 이 바다보다 아름다워서 꼭 같이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황당하게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혹시 눈이 침침하세요? 아니요, 저 시력 2.0입니다. 그리고 아저씨 아니고 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옆에서 같이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래요, 모래사장 같이 걷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같이 걸어봅시다. 남편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제 걷는 속도에 맞춰 걸었어요. 그리고 시선은 바다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대화 없이 바다 산책을 오랜 시간 했더니 날이 어두워져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밥 먹어주실래요? 저기 식당에 찌개가 2인분 이상만 되더라고요. 라며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꼬르륵거리는 배를 달래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밥만 먹고 헤어질 생각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식사를 하며 영화와 책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저와 통하는 게 많아서 다음 만남을 약속했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도 전화와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고 주말에는 남편이 여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데이트를 하고 내려갔어요. 나이 33에 풋풋하고 귀여운 연애를 하니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2년 동안 지속했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평생 혼자 살겠다는 다짐이 깨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캠핑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여수를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여수로 내려와 살게 되었답니다. 변호사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으니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었죠. 그이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했는데 저희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셔서 자주 뵙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까칠하긴 하지만 저에게 크게 요구하는 게 없어서 그냥저냥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감성적인 남편은 캠핑을 좋아해서 주말만 되면 저와 짐을 싸서 산속과 바다 근처로 떠났어요. 그이와 지낸 1년의 신혼생활은 힐링 그 자체였어요. 쌓였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서 마음이 편하다 못해 사는 낙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죠. 그런데 이런 감수성 넘치는 남편에게도 바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난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아이? 하긴 우리 나이가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긴 하지. 나도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노력해보자. 그이는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제대로 키우자고 덧붙였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매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다 주시며 저에게 작은 부담을 안겨주셨어요. 마음이 조금 급해진 저는 임신 테스트기로 시도 때도 없이 검사했는데 매번 한 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한약을 다 먹고도 임신이 되지 않자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저와 남편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라고 조언해 주었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천천히 기다릴 생각이 없었는지 매주 한 번씩 저희 집에 모여서 임신이 왜 안 되느냐에 관한 주제로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새애기, 너 왜 임신을 못하는 거냐?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임신인데 말이야.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처럼 빨리 아이가 들어서지 않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는 거지? 몸에 문제도 없다는데 말이야. 어쨌든 빨리 나한테 손자를 안겨주면 좋겠다. 손자요? 손녀는 안 되는 건가요? 손녀도 좋지. 그런데 집안에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해. 새애기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나처럼 아들 효도를 받을 수 있다고. 딸도 얼마든지 효도를 할 수 있는데 괜히 손자를 갖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 들렸어요. 저의 임신 소식은 해가 여러 번 바뀌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없이 임신 이야기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매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 스트레스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저 역시 아이가 간절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급기야 저는 상상 임신까지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이상하다. 요즘 왜 이러지? 속이 메스꺼리고 헛구역질이 나오네. 혹시 임신인 걸까? 그러고 보니 당신 요즘 식욕이 강해진 데다 배도 조금 나온 것 같아. 이건 임신이 확실해. 저는 머릿속으로 생리 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맞아, 나 임신이야. 여보, 드디어 아이를 가졌나 봐. 야후! 그럼 빨리 산부인과부터 가보자. 확실하게 알아보자고. 저와 남편은 당장 산부인과를 향했고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의사 선생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상상 임신이세요. 그럴 리가요. 제 신체에 변화가 생겼다고요. 이번 달은 생리도 건너뛰었다니까요.
원래 상상 임신 증상이 진짜 임신과 증상이 흡사해요. 그래서 다들 착각하고 병원으로 오시죠. 유감이지만 임신이 아니십니다. 그러자 남편은 실망한 얼굴로 상상 임신. 허탈하네. 난 아빠가 되는 줄 알고 신나게 달려왔는데 가짜라고 하니 김이 확 새어버린다. 라며 저에게 위로는커녕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더군요. 결국 기운이 쫙 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남편이 말도 걸지 않고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이에 저는 서러움의 눈물을 조용히 쏟아내고 말았죠. 그날 이후 남편은 저한테 정이 떨어졌는지 밥도 같이 안 먹고 캠핑도 혼자 떠났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며 대놓고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변호사 일을 더 바쁘게 잡아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답니다. 나중에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저희 부부간에 작은 벽이 세워진 것 같아 어색한 기운이 자주 감돌았어요. 그래도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은 뒤로 미루지 않았네요. 어느새 제 나이 44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더는 임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이까지 도전해봤는데 늘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거의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상처되는 말을 꼭 남기셨죠. 너 몸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10년이 다 되도록 애 하나를 가지지 못하냐? 정상적인 몸뚱아리였으면 진작에 임신을 했을 텐데 말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왜 임신이 안 되는 줄 모르겠어요. 또 그 소리냐? 이제 지긋지긋하다. 불량품 몸뚱아리를 두고 왜 임신이 안 되냐고 따져서 뭐 하겠냐? 됐다. 이제 포기하련다. 시어머니의 비난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솟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불량품이요? 어머님이 제 몸 안에 들어와서 보셨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머, 임신 못하는 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두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이제야 왜 네가 임신 못하는 줄 알겠다. 심보가 고약하고 싸가지가 없으니 애가 들어서기도 전에 도망가는 거야. 너 같은 애미를 만나기 싫어서 말이야. 네 애미는 어쩌다 너 같은 년을 낳은 거냐? 네 애미는 너 낳고 미역국까지 먹었다니?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지 못해 화가 나는 건 이해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으로 저를 공격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 욕까지 하는 건 못 참는다고요. 야, 밀지 마. 네가 붙잡아도 내 발로 나갈 거니까. 이건 놓으라고. 잘못했으면 그냥 죄인처럼 수그리고 있을 것이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어. 야, 이년아. 네가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와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너랑 똑같은 애새끼가 나오면 얼마나 밉겠어. 제발 욕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한테 욕먹을 만큼 한심하게 살지 않았어요. 우라질년 끝까지 말대답이네. 그래 이년아, 평생 그렇게 너 혼자 잘난 맛으로 살아봐라.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어마무시한 막말을 아끼지 않고 제 심장에 꽂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전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똑같이 들려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 내가 왜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해? 내가 임신 못하는 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도 있는 거잖아. 뭐라고? 지금 당신 나한테 임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들어보니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네. 엄마가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말했다고 그걸 뒷담화하는 당신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10년 동안 임신 못한다고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살았는데 이 정도 넋두리도 못해?
그러게 왜 10년 동안 임신을 못하고 지랄이야. 누가 너더러 애를 낳지 말라고 협박했냐? 네가 못 나서 그런 걸 왜 내 탓을 하냐고. 지난번 병원에서 내 검사 결과 못 봤어? 나 정자왕이야. 의사가 지금까지 본 남자들 중에 가장 쌩쌩하다고 그랬다고. 하, 진짜 미치겠다. 의사 선생님이 내 몸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아이, 더럽게 말 많네. 알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임신 이야기 하지 말라고 경고할게. 그리고 나도 임신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을 거야. 됐냐? 남편은 그렇게 모든 문제가 저한테 있다고 여기며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과 말을 뱉었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 화만 솟구치니 그쯤에서 말을 그치고 말았네요. 그런데 얼마 뒤 몇 년 전 겪었던 상상 임신의 증상이 또 나타나고 말았답니다. 임신 증상과 똑같아서 또 속을 뻔했지만 임신이 될 리 없다고 여기고 무시해버렸죠. 하지만 제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병원에 안 가고 못 베길 정도로 심해졌답니다. 그래서 자주 갔던 산부인과를 찾아가 제가 상상 임신에 또 걸린 것 같다 설명하고 치료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일단 청진기부터 대보자며 제 배에 소리를 들었답니다. 어휴, 임신 같은데요. 그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상상 임신이 아니라 진짜 임신이요? 이윽고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화면에 작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포착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2주차 정도 되셨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셔서 좋으시겠어요. 제가 진짜로 임신을 했다는 거죠? 인공수정도 다 실패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었다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네, 진짜 임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의 몸이 건강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넘치도록 많아요. 사람들은 그 결혼한 여자가 애를 쉽게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 잘못된 거죠.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 임신 초기에는 조심하라고 일러주었고 다음 진료 시간을 예약해 주었답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믿기지가 않아 어벙벙한 상태로 길을 걸었는데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창피함도 모르고 실컷 소리쳤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막말과 욕으로 상처를 주긴 했지만 이상하게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일을 접고 차에 올라 퇴근했답니다. 이윽고 시댁 앞에 도착해 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지나 현관 유리문을 열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냄새를 맡자 기분이 더 좋아져서 시어머니를 목청껏 불렀답니다. 어머님, 주방에 계세요? 저 왔어요, 어머님. 거실을 지나 주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낯선 여자에게 한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너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 나한테 대들고 2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대하더니 뭐가 좋다고 실실 쪼개면서 찾아온 게야. 그리고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다. 아, 죄송해요. 대문이 열려서 그냥 들어왔어요. 어머님, 그런데 손님이 계셨네요? 이 젊은 여자분은 누구세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고 젊은 여자는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운이 싸하게 들었어요. 목덜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제가 왜 임신 소식을 가장 먼저 시어머니께 알리고 싶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늘이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 분명했답니다. 왜 말씀을 못하세요? 누가 보면 임신한 상간녀를 앉혀두고 한우 먹이는 줄 알겠어요. 그렇게 찔러 보았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이는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왔어?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혼자서 시댁에 올 만큼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와봤어. 당신이야말로 이 시간에 회사가 아닌 시댁에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고? 그러자 그이는 매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후처야.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지. 뭐? 후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내가 정자왕이 맞았다는 거. 내 몸이 임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고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까닭은 모두 당신 탓이라고. 그런데 이제와 이런 말 하면 뭐하겠어. 다 부질없는 소리지. 바람 피운 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혼하자는 거니? 그래. 뭐 사실 당신이랑은 진작에 이혼할 생각이었어. 이 여자가 아니어도 말이야. 애를 못 낳는 여자와 10년을 살았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잖아. 고장난 몸뚱아리 가진 여자랑 계속 사는 것도 곤욕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고 미치고 팔짝 뛰게 했답니다. 뭐야? 당신 아주 당당하다 못해 자랑스럽게 말하는구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상간녀를 임신시키고 나와 이혼까지 하겠다고 통보하는 거야? 이 인간아, 이혼은 내가 하자고 해야 맞는 거 아니야? 뭐가 됐든 너랑 이혼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요 며칠 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말할까 고민이었는데 뭐 이렇게 알아서 찾아와 주니 아주 잘 됐네. 오늘 여기 온 김에 다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자. 그동안 이혼 전담 변호사를 하며 강심장이 된 줄 알았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닥치니 손발이 떨리다 못해 제멋대로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태도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모두 사실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언제든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순간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뜻대로 쉽게 합의 이혼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서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줄 생각이었죠. 잠시 후 긴장이 풀린 저는 남편에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네. 당신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참 많은 일을 해냈어. 생각해보니 캠핑을 혼자 실컷 다니더니 여자랑 바람나서 그런 거였네? 참, 기가 막힌다. 마음대로 생각해. 뭐 사람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이어지기 마련이거든. 이 여자와 나는 운명처럼 만나고 사랑을 시작했어. 게다가 내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확실히 알게 됐지. 너 같은 년이랑 괜히 질질 끌다가 나의 새로운 인연을 모두 놓치고 살았다는 걸 말이야. 지금 당신이 많이 놀랐겠지?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물러나 주면 고맙겠어. 나랑 우리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지? 당신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말이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10년이나 기다려줬으면 많이 참아준 거 아니겠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쁜 새끼! 주둥아리를 마음대로 놀리는구나! 너 같은 자식은 메타작이 답이야! 저는 남편의 뺨과 몸을 사정없이 갈기기 시작했어요. 제 손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야, 그만해! 무식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변호사라는 년이 교양머리 없이 남편 뺨을 갈기냐고! 그래, 나 교양 없다 이 자식아. 그러는 넌
교양이 있어서 이딴 짓을 벌였냐? 바람 피우고 상간녀한테 임신까지 시켜? 그리고 지 새끼 뱉다고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이건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야. 결국은 너도 내가 법원에서 만나는 놈들과 똑같은 쓰레기였어. 흥분하지 마. 모든 문제의 발단은 너야. 네가 아이만 낳았어도 내가 바람은 피우지 않았을 거라고. 당신이 10년이나 임신을 못할 걸 알았더라면 진작에 바람나서 애를 만들었을 거야. 끝까지 개 같은 소리만 하네, 나쁜 새끼. 그래, 나도 바람나서 다른 년하고 애를 낳겠다는 놈하고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 하지만 합의 이혼은 안 돼.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건 잘 알고 있지? 내 선배 후배들 다 포섭해서 제대로 소송해서 벌을 줄 거야. 당신이 상상도 못한 위자료를 물게 해줄 거라고. 아, 결국은 위자료 얘기로 넘어가네. 여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 줄 테니까 우리 복잡하게 가지 말자.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만한 위자료를 못 주겠어? 그러니까 쉽게 가자고. 아니, 난 복잡하고 험난하게 갈 거야. 위자료뿐만 아니라 당신 캠핑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도록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불륜을 소문낼 거야. 당신을 망하게 해주겠단 말이야.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얘가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잘난 변호사인 건 알겠다만 네 서방을 그렇게 끌어내려야겠니?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내 아들 말 맞다나 네가 진작에 애를 낳았으면 이런 날은 오지도 않았을 거다. 만약 제가 임신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 내가 전에도 말했었지. 너 같은 년내 새끼는 불 보듯 싹퉁바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런 손주를 보느니 차라리 없는 게 잘된 일이야. 라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요? 결국은 제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네요. 진짜 제가 임신하면 손주를 받아주지 않을 건가요? 그렇대도 널 모르면 받았겠지만 10년 동안 지랄맞은 성격을 파왔으니 무조건 싫다. 이제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발단이자 문제인 네가 물러나라. 이혼 도장 찍고 조용히 꺼지라고. 문제가 있는 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에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당당하게 고개 들고 자랑스럽게 이혼하자고 해요? 그래요.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소송해서 보상받을 거라고요. 아우,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래서 내 아들이 위자료 달라는 대로 준다잖아. 네가 좋아하는 돈을 주겠다고 몇 번을 말하니. 더 길게 말할 것 없다.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도 맞소송으로 대응할 거야. 어떻게든 년이 지 잘못은 모르고 우리만 탓해?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남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눈깔이 뒤집혀 그렇다 쳐도 고부 사이로 지낸 세월이 10년인데 하나도 아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도 더 이상 말을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간녀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야, 상간녀, 너 고개 좀 들어봐. 어디 면상이나 좀 보자. 말 조심해. 임신 중인 내 후처한테 그렇게 말해야겠니? 뱃속에 아기가 들으니까 말 조심하라고. 당신은 닥치고 있어봐. 야, 상간녀, 니년 면상 안 보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제가 고개를 들라고 닥달하자 얼굴에 머리카락을 뒤덮은 채 고개를 천천히 들더군요. 이에 제가 손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고 상간녀의 면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아니,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았답니다. 상간녀는 제가 변호를 했던 남자와 이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두고 바람을 시도 때도 없이 피우는 건 기본에다 나이 어린 남자와 따로 살림까지 차린 여자여서 쉽게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상간녀는 불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몸가짐이 더러웠으니 임신하는 게 이상한 거였죠.
그런데 그런 상간녀가 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 앉아 한우를 처먹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임신한 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대로 엿이나 먹길 바래서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여유 있게 말을 꺼냈답니다. 당신 내가 위자료 달라는 대로 줄 거야?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래, 나 잘 나가는 사업가야. 당신이 원하는 금액에 딱 맞춰서 줄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생각해보니 내가 뭐하러 진흙탕 싸움까지 하면서 이혼해야 하나 싶어. 그냥 돈이나 두둑히 받고 갈라서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이야, 내 마누라 쿨하다. 좋았어. 당신이 바라는 건 다 줄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이럴 줄 알고 미리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 잠깐만 기다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상간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동공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남편과 방에서 둘이 위자료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을 쉽게 주겠다며 바로 은행을 향했답니다. 모든 걸 챙긴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다음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제 짐을 챙겨서 제 사무실 근처에 오피스텔을 급하게 구하게 되었답니다. 도이싱이 되어 혼자 사는 인생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주는 행복이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잠재워 주었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사무실과 오피스텔 그리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일과 태교를 잘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예상했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제 사무실로 다급하게 찾아왔답니다. 세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얼굴이 좋아진 것 같네? 당연하죠. 어머님한테 모진 소리도 안 듣고 아드님 같은 진상 쓰레기 얼굴을 안 보고 사니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요즘 예뻐졌다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 아세요? 그래, 나랑 아들 녀석이 너한테 좀 심하게 했지. 그건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혹시 죽을 병에라도 걸리신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착한 척을 하시면 제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가 12조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전 남편이 말문을 열었답니다. 여보, 그동안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네. 그런데 나랑 엄마는 잘 지내지 못했어.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여자가 말이야. 알고 보니 나한테 사기를 친 거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무슨 사기를 쳤길래 그리 심각한 거야? 그게 임신한 게 거짓말이었어. 아니지, 처음부터 모두 다 거짓말이었지. 내가 돈 많은 사업가인 걸 알고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야. 그년이 임신했다고 나한테 뜯어간 돈이 2억이 넘는다니까? 임신을 사기치고 돈을 뜯어갔다고? 안타깝네. 당신이 아빠 될 기회를 놓쳤으니 씁쓸하겠어. 그래서 그 상간녀 잡았어? 그 경찰이 잡아주긴 했는데 내 돈을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받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 그리고 징역을 가긴 하는데 그리 오래 살지 않을 거래. 뭐 그냥 똥을 제대로 밟은 거지. 아, 그렇구나. 똥을 밟은 거구나. 나처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당신이랑 결혼해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게 똥을 밟았단 소리지, 이 인간아. 네가 사기를 당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 엄마까지 데리고 내 사무실을 찾아온 거야? 내가 네 투정이나 들어주는 사람으로 보이냐?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제가 크게 화를 내자 남편이 다급하게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잠깐만. 나 다 들었어. 그 장모님한테 당신이 임신한 걸 다 들었다고. 당신은 임신을 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야지. 그럼 이렇게 이혼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네. 상간녀한테 눈이 뒤집힌 놈이 내가 임신했다고 마음이 달라졌겠니?
그때는 상간녀가 임신한 줄 알았으니까 똑같이 이혼하자고 했을 거야. 너란 놈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새끼야. 여보,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우리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당신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면 싱글맘이 되는 건데 아이를 위해서 그게 좋은 결정일까?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애한테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야 정서적으로도 좋을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재결합하는 게 어떨까? 이 자식 진짜 웃기는 놈이네. 네가 그렇게 재결합하자고 하면 내가 고마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럴 줄 알았냐? 야, 이 한심한 짐승 새끼야. 너 같은 놈이 내 아이의 아빠가 되느니 없는 편이 훨씬 낫다. 다 집어치우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가 경고의 말을 내뱉자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가, 우리 이러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희 둘 다 피해를 봤으니 다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옛날처럼 다시 시작하면 너희 부부는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게다가 네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면서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이니까 다시 생각해 주렴. 저는 바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 노망 났어? 어디서 지금 개수작을 부려? 내 아들이 왜 당신네 집안 대를 잇냐고.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벌써 까먹은 거야? 내가 당신 손주를 낳아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때 뭐라고 했더라? 나 같은 싹퉁바가지의 애새끼는 불보듯 뻔한 애가 나올 테니 절대 손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태세 전환을 하실까? 진짜 면상에 철판을 두른 쓰레기 모자가 따로 없단 말이지. 이것들아, 이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다른 여자나 찾아봐. 우리 손자가 네 뱃속에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다른 며느리를 들이겠니? 난 죽어도 내 손자를 직접 키우면서 살고 싶으니까 네가 한 발 물러나서 우릴 이해하거라. 시어머니는 간절하게 말했다가 진중하게 경고하듯 말했다를 반복하면서 제 아이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일 없고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세아가, 우리가 이렇게 빌게. 지난날 모두 잘못했다. 우릴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죽일년이다. 그러니 화가 풀릴 때까지 이 노망난 늙은이를 실컷 두들겨 패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손주를 품에 안고 싶다. 그래 여보, 나랑 엄마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는 절대 다른 여자를 쳐다도 보지 않을게. 제발 내 아들을 품에 안게 해줘. 앞으로 매일 이렇게 싹싹 빌 테니 제발 생각을 달리 해주라. 지랄도 풍년이다. 쓰레기 모자가 당당거릴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비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어리석었어. 그러니 하고 싶은 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대신 나랑 재결합만 해줘. 그럼 내가 전 재산을 당신한테 넘겨줄게. 세아가, 나도 가진 거 다 줄 테니 제발 우리한테 돌아오렴. 부탁하마. 남편과 시모의 비굴한 꼴을 보니 제가 마지막 승리를 한 위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쓰레기 모자의 면상을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저와 친한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업 방해하는 미친 모자가 있으니 좀 치워달라고 말했죠. 두 모자는 결국 덩치 큰 형사 둘에게 질질 끌려나갔고 저는 마지막 두 모자의 모습에 포복절도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두 모자는 제 아들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나타나서는 자기들과 다시 한 식구가 되자고 애원했어요. 저는 그것들 꼴을 보는 게 몸서리치도록 역겨워서 형사님에게 스토커로 신고했답니다. 법의 힘을 잘 알고 있던 두 모자에게 접근 금지를 신청하게 되었고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아
두 모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게 무서웠는지 두 모자는 제 앞에 더는 나타나지 못하고 속을 끙끙 앓았어요. 몇 달이 지나 제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을 때도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 제 아들의 얼굴을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이 그때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두 모자는 제 아들을 만날 수 없답니다. 아들은 제 호적에 올리고 제 성을 따서 이름을 지어서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무리 호소해봤자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네요. 두 사람은 가끔 저에게 돌아와 달라는 문자를 보내곤 하는데 그때마다 욕이 가득한 답장을 보내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두 모자가 임신 못하는 저를 버리고 임신한 줄 안 다른 여자를 택했으니 이 정도의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법의 힘을 빌려 두 모자가 애간장이 타다 못해 가슴이 찢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싱글맘이자 변호사인 저는 육아와 일을 바쁘게 하며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수의 생활을 접고 다시 서울로 와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나름 편안한 육아를 하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당분간은 남자 만날 계획이나 생각 따위는 없습니다. 아들이 주는 사랑과 기쁨이 워낙 크다 보니 다른데 눈 돌릴 마음이 눈꼽만큼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10년의 결혼 생활과 임신 그리고 싱글맘이 되기까지 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워서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구독자분들께 허심탄회하게 말하니 속이 후련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열심히 잘 살라는 좋은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